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 오토엔코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LSTM을 소개해드릴 가천대학교 김남중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2018년에 UIUC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대자동차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직무는 충돌안전 해석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할 때 불확실성 정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는 충돌안전 해석 역할을 하고 좀 더 해석 모델 고도화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3D 프린팅과 해석 기반 설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는 21년에 부임하게 돼서 AI 기반 설계,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토엔코더, CNN, LSTM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클래스 매터리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거는 아니고 저희 인공지능 강습회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매터리얼들을 가져와서 많이 사용하였고요. 또 온라인에 있는 좋은 렉처들을 가져와서 조금 사용하였습니다. 하고 텍스트북도 핸즈온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포 비전 시스템의 매터리얼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학생들은 텍스트북이나 온라인 PPT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오토엔코더입니다. 앞서 이상순 교수님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저는 그 지식 위에서 최근에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오토엔코더입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다라고 하면 이름에서 좀 더 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토엔코더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대하는 기능은 우리가 입력을 넣으면 똑같은 출력을 내주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처럼 우리가 만약에 고양이 이미지를 오토엔코더가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오토엔코더라는 거에 넣으면 고양이 이미지가 똑같이 나오는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 인풋, 이미지를 똑같이 내준다? 내가 입력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이미지를 또 얻는다. 라는 게 목적이 불분명하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롭게 오토엔코더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입력 이미지와 똑같은 출력 이미지를 얻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입력 이미지보다 작은 차원의 작은 수의 변수를 이용해서 이 출력 이미지와 똑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와 똑같은 출력 이미지를 얻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입력 이미지보다 작은 사이즈의 하지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뭔가 변수를 내가 학습시키고 싶다라는 게 오토엔코더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운 용어로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지가 만약에 28 x 28 픽셀이다 라고 하면 전부 곱하면 784개의 픽셀의 정보를 이용해서 고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차원의 정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1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고양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게 오토엔코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오토엔코더를 블랙박스처럼 하나의 구조가 없이 크게 나는 오토엔코더 안에 들어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토엔코더가 입력과 출력의 기능 같은 데이터를 복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입력 데이터보다 적은 차원으로
고양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정보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토엔코더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토엔코더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 개의 구성 요소, 크게 엔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랙박스로 표현된 오토엔코더를 이제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엔코더라는 거는 내가 입력으로 받은 고양이를 적은 차원의 정보로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디코더부터 보면 압축된 정보를 다시 고양이 그림으로 되돌리는 부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고양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래의 이미지보다 작은 사이즈의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Low Dimensional Hidden Representation 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Hidden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면 우리 Latent Vector라는 표현도 쓰고요. Hidden Representation 이라는 표현도 쓰고 Latent Space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서 Latent라는 건 잠재적인 이라는 뜻인데 결국에 내가 고양이의 이미지를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벡터, 숫자들은 뭔가 라는 뜻에서 이 가운데 공간을 이제 숨겨진 표현 혹은 잠재 변수, 벡터 잠재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여러분이 이 오토엔코더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우리 구성 요소는 이제 오토엔코더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인코더 네트워크가 있고 디코더 네트워크가 있고 히든 레이턴트 벡터가 있다라고 알았는데 이 구조는 어떻게 짤까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Reproduce the input data입니다. 내가 받은 입력을 똑같이 내어주는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처럼 입력에 뭔가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시그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같은 시그널이 오른쪽 아웃풋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는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의 구조를 수건을 쥐어짜듯이 가운데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뉴런이 있었다. 그리고 아웃풋도 100개의 뉴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차원 축소니까 가운데 부분을 쥐어짜는 거죠. 그러면서 뉴런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줄여나간 가운데 부분이 우리의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거 어느 속도로 줄여야 되나?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몇 개를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줄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꽉 짜매서 히든 레이어 하나도 없이 바로 레이턴트 벡터로 줄인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잃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700개의 노드가 입력인데 나의 레이턴트 벡터는 2개다. 단 2개다 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 700개로 표현되던 정보가 단 2개의 숫자로 표현돼야 되니까 많은 정보를 벌써 잃어버렸겠죠. 그러면 이 입력과 아웃풋 결과의 재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고 히든 레이어의 숫자나 하이퍼 파라미터의 숫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세세하게 조절해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목적에서 보면 내가 뭐 700개, 1000개로 표현되던 데이터를 뭐 10개, 20개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오토엔코더가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 온라인에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뉴런이 막 있고 노드가 막 이어져 있는 그림 대신에 이렇게 사다리꼴 큰 그림으로 점점 데이터가 줄어가고 점점 데이터가 늘어나는 이런 사다리꼴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내가 들어온 인풋이 점점 차원이 줄어들면서 데이터가 압축되는 과정이고,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잠재 변수가 되고, 이 잠재 변수로부터 우리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왔던 데이터로 점점 디멘션을 늘려간다 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를 여러분 오전에 아마 배우셨을, 오전이나 아니면 어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측면에서 보면 오토엔코더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왜냐하면 오토엔코더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입력과 똑같은 출력이 나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입력에 대한 레이블을 집어넣어 주거나,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건 고양이다라고 뉴럴 네트워크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고양이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를 학습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토엔코더는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킨다라고 하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레이블을 다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7만 개다. 엠리스트 데이터 7만 개니까 여러분이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7만 개의 데이터를 만든다고 치죠. 하고 각각을 레이블을 달아야 된다. 손으로. 라고 하면 아마 그 작업이 여러분이 실제 코드를 짜는 시간보다 훨씬 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이 선호됩니다. 하고 비지도 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토엔코더입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정의와 함께 딱 두 문장으로 오토엔코더를 요약하자라고 하면, 오토엔코더는 인풋을 리프로듀스하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인풋 정보를 압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압축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보를 손실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대로 정보를 되돌려준다라고 하면 100% 정확하겠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압축하는 와중에 정확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리프로듀스가 가능하도록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토엔코더는 딥러닝 버전의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력은 x라는 벡터고, 말씀드렸던 인코더의 함수를 f라고 쓸게요. 그래서 우리 잠재 변수를 z라고 했을 때 이 잠재 변수 벡터는 결국에 인코더라는 펑션의 입력으로 x를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죠. 그래서 인코더 펑션 g는 fx가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를 함수로 본다면 디코더의 함수는 입력이 z죠. 그리고 출력이 x입니다. 그래서 디코더 함수를 보면 x는 gz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를 오토엔코더라고 일컬으니까 결국에 오토엔코더를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g of x of x, g of f of x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는 x가 나오는 거죠. 수식으로 오토엔코더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오토엔코더를 볼 텐데, 그거를 컨셉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그림은 네트워크의 뉴런 수를 표시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그림을 썼지만, 간단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X가 mlist 데이터, 즉 손글씨 데이터베이스에 4라는 글씨의 이미지라면 인코더를 통해서 내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잠재 변수 H가 결정이 되고 H가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들어가면 4라는 내가 입력한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오토엔코더의 데이터 흐름입니다. 네, 오토엔코더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입력 이미지의 차원을 줄여준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차원 축소와 연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차원 축소를 배울 때 우리 배웠던 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죠. 그래서 PCA와 오토엔코더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던 PCA는 결국에는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벡터, 이 시스템을 표현해주는 기본이 되는 벡터가 서로 수직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한 오토엔코더는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하면서 나의 잠재 변수가 수직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엔코더는 이러한 가정이 없습니다. 좀 더 비선형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차원 축소에 오토엔코더를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로서의 오토엔코더의 장점을 살펴보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오토엔코더는 비선형 응답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레이어, 제가 CNN 설명할 때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는 제가 오토엔코더의 입력에 이미지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단에 이미지를 위한 컨볼루셔널 레이어나 아니면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an use transfer learning인데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다뤘다,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 학습한 파라미터들, 값을 다른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게 트랜스퍼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적용한 후에 정확한 데이터가 바로 나온다는 아니지만 내가 랜덤 값으로부터 시작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이제 오토 엔코더를 말씀드렸고, 요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매핑 개념으로 오토 엔코더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매핑이다, 뭐 스페이스다 이러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 그림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스페이스라는 게 저희가 이미지면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차원 공간, 이 그림에서는 3차원 공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3차원 공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3차원 공간이 나의 입력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잠재 변수가 있는 공간,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공간, 잠재 공간을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잠재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오토엔코더 자체가 나의 입력과 잠재 변수 공간 사이에서의 관계가 입력이 있는 공간보다 낮은 차원의 잠재 변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에서는 기존의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3차원이고 잠재 변수 공간이 2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 데이터가 X, Y, Z를 가지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나의 잠재 변수 공간은 2차원 X, Y 혹은 A, B의 벡터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코더 함수를 F라고 표현하고 디코더 함수를 G라고 표현했을 때 결국에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는 한 점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가는 건 함수 F로 이동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오리지널로 가는 건 디코더 함수 G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 에러 혹은 로스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오토엔코더의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결국에 이 대문자 x가 내가 입력한 벡터이고 g of f of x가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내가 재생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 입력과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나온 애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스페시픽이고 결국에는 데이터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글씨를 가지고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켰다라고 하면 내가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 나의 오토엔코더는 손글씨에 적합한 오토엔코더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지의 크기가 같으면 내가 손글씨를 트레이닝하고 내가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고양이 사진도 잘 만들어줄 것 같은데 입력의 크기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토엔코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글씨를 트레이닝하면 손글씨에만 적합한 결과를 내어줘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데이터 스페시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로시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입력으로 넣은 데이터가 출력으로 똑같이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인풋 이미지와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재생산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이 이미지 크기가 28x28, 28x28이라고 하면 전체 784픽셀이거든요. 784픽셀의 정보를 내가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 10개 혹은 그 이하의 숫자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잃어버린다, 그 정보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나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런 뿌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오토엔코더의 그 이후에 많은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에 대한 기본 설명은 요게 다고 그럼 우리가 오토엔코더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가장 와닿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디노이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실험 세팅 사진을 찍거나 실험 과정 세팅을 찍었는데 이미지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뿌옇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낀다거나 밤에 찍은 사진이라서 노이즈가 진짜 많이 물체를 알아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이러한 노이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오토엔코더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넣은 이미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똑같고 레이턴트 벡터도 똑같아요. 근데 인풋에 노이즈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내 깨끗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이즈를 일부러 더해준 인풋을 집어넣고 아웃풋은 깨끗하게 나오도록 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트레이닝 해놓으면 그 이후에 다른 노이즈가 있는 손글씨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런 측면에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그리고 디노이징 노이즈를 없애는 목적으로 오토엔코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바꿔주는 이러한 오토엔코더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결국에 아까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랑
같은 방식이겠죠. 내가 노이즈가 있는 입력을 집어넣어서 노이즈를 없앴다라고 하면 노이즈를 없애는 기능도 가능한데 그러면 흑백에 컬러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 요 사이의 관계를 내가 오토엔코더가 학습을 시켜 놓으면 이제 내가 보지 않은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 컬러를 입혀주겠죠. 또 하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요 워터마크 리무벌이라고 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따오면 이러한 워터마크가 들어있는 이미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워터마크도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이미지에 임의로 워터마크를 집어넣은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고 워터마크 없게 되도록 오토엔코더를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워터마크가 없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이러한 오토엔코더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설명드릴 건 엠리스트라고 하는 손글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오토엔코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엠리스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제 수업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는 손글씨 데이터고 여러분 보시는 이렇게 0부터 9까지 숫자를 손으로 쓴 이미지들의 집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7만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하나의 이미지를 8이라고 쓰는 이 이미지를 따로 띄어서 보면 가로축이 픽셀 수가 28개, 세로축이 픽셀 수가 28개입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28 해서 784개의 픽셀입니다. 하고 픽셀 데이터가 안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서 픽셀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제가 784 픽셀이라고 하면 이게 784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28, Y축으로 28 by 28 매트릭스고 각각의 엘레멘트는 지금 저희가 흑백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바뀌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검정색을 0으로 생각하고 흰색, 우리가 펜으로 쓴 숫자 부분을 하얀색 255라고 하면 회색, 그 중간에 어느 부분, 회색은 0부터 255 사이의 숫자인 거죠. 어떤 엠리스트 데이터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가 써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이 매트릭스 엘레멘트를 255 빼기 지금 있는 엘레멘트 숫자 하시면 흑백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흰 바탕에 검은 글씨건 검은 바탕에 흰 글씨건 상관없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오토엔코더를 트레이닝 하시려면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다운받는 건 뭐 간단합니다. 네. 사이킨런에 엠리스트 데이터는 워낙 대중적인 데이터셋이라서 사이킨런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사이킨런 데이터셋에서 fetch openml 하셔서 엠리스트 784 하시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X가 78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우리 손글씨 이미지고 그리고 레이블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은 Y라는 변수로 내가 지정하면 7만 개의 0부터 9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맞추면 여러분이 손글씨와 그 손글씨가 의미하는 숫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7만 개의 데이터셋을 6만 개는 트레이닝에, 1만 개는 테스트셋에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하나를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함수들을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 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글씨를 볼 수가 있고, 요거에 해당되는 레이블 Y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오토엔코더를 트레이닝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케러스 데이터셋에서 엠리스트를 다운받아서 노멀라이제이션, 이상승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요 크기를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플래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오토엔코더를 처음 설명할 때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미지 28x28 벡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28x28 벡터를 한 줄로 세워서 784개의 숫자, 1차원 숫자를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오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CNN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벡터를 입력으로 넣어주고 오토엔코더를 트레이닝 시켜서, 오토엔코더의 구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드는 각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에서는 인코딩 디멘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잠재 변수 공간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32개의 숫자로 우리가 잠재 변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고, 입력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이미지는 784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32개의 숫자로 줄인 거죠. 그래서 차원 축소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손글씨를 표현하는 방법을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익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 트레이닝 후에 결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고요. 위쪽이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즉 트루 값이고, 아래쪽이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보기에 저 끝에 있는 2나 1이나 0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명확하게 잘 표현된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부분의 숫자, 요건 9 같이 생겼는데 이런 일부분의 숫자들은 약간 디테일을 잃어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차원 축소를 통해서 내가 잃은 정보들이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내 숫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리프로듀스된 숫자를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잃어버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면 간단한 기능을 하고 잘 동작한다,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잃어버렸지만 잘 동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결국에는 내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내가 줄여서, 여기를 쥐어짜서 차원을 줄였죠. 그러면 이 줄인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엠리스트 데이터에 한정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변수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는 0부터 9까지인데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 5, 6 세 가지 숫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2개의 숫자로 잠재 변수 공간을 만들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2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즉 이 공간에, 이 평면에 프로젝션 시킨 거죠. 투영하고 1을 나타내는 벡터들, 그리고 5를 나타내는 벡터들, 6을 나타내는 벡터들을 이 평면상에 출력을 해보니까 각각 다른 숫자를 나타내는 애들이, 같은 숫자를 나타내는 애들이 비슷한 영역에 묶여 있구나, 모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이 1을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의 위치인데 여기에 모여 있죠. 주황색은 5, 초록색은 6인 거죠. 우리 1이나 5나 6이나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손글씨로 쓴 이미지들이었는데
요거를 잠재 변수 공간에 퍼뜨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네 라는 재밌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생성 모델로서 오토엔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잠재 변수 공간에서 하나의 공간에 애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 내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부분, 즉 아까 보셨던 그 평면인데 제가 O 있는 주황색 포인트가 흩어져 있는 저 공간 안에서 내가 데이터가 없는 위치에, 즉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레이턴트 벡터를 하나 찍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손글씨를 갖는 O라는 숫자가 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7만 개를 만들어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글씨만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손글씨가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100명, 1000명 우리가 고려하는 인구 모두에 대해서 손글씨를 확보할 수는 없으니 내가 보지 않는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손글씨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토엔코더를 손글씨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내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잠재 변수 공간을 잘 정돈한 다음에 내가 없는 부분에 벡터를 뽑으면 내가 학습시키지 않은 손글씨의 모양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포인트를 꼽으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었죠. 그럼 좀 더 생각을 더해서 이 잠재 변수 공간에서 내가 어떠한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변수 공간에서 선을 따라서 A라는 손글씨가 있고 B라는 손글씨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레이턴트 벡터를 바꿔주고 그 바꿔준 레이턴트 벡터를 디코더를 이용해서 오리지널 스페이스, 즉 손글씨 이미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결과는 재미있게 저희가 주황색 포인트가 5를 쓴 손글씨예요. 하고 초록색이 6을 쓴 손글씨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여러분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우리 손글씨에서도 5에서 6까지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손글씨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글씨에 한정되니까 지금 5부터 6까지 바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더 넓은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골프 스윙을 하는 이미지예요. 내가 만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가운데 골프 스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클럽을 한 45도쯤 기울인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거의 공에 닿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이에 클럽을 한 20도쯤 기울인 사진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이미지가 있는 이 공간에서 두 개의, 즉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을 평균을 내면 단순하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도저도 아닌 그림이 되겠죠. 픽셀 두 개를 평균을 낸 이도저도 아닌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방금 말씀드린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잘 만들어서 이 골프 스윙을 점점 변하게 하는 평면, 즉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하는 이 평면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평면 위에서 두 점의 가운데를 뽑아내면 내가 목표하는 요 클럽을 딱 중간 정도 휘두른 그런 모양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매니폴드, 이 접혀진, 구겨진 공간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습하는 분야가 매니폴드 러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오토엔코더를 생성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 좋은 건데 오토엔코더를 써보자 라고 하시면 고려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엔코더를 생성 모델로 사용할 때 이 생성 모델의 퍼포먼스, 즉 이 생성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할지는 모델 아키텍처나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인풋 데이터의 특성에 좌우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이 그만큼 오토엔코더를 잘 만들어야 생성 모델도 잘 동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엔코더 자체는 아까 손글씨에서도 보셨지만 5에서 6까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얻을 수는 있지만 각각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보면 많이 뿌였습니다.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오토엔코더의 베리에이션, 변형들이 나와 있고 예를 든 두 가지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나 GAN이라고 부르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하고 이 이후에도 많은 변형들이 있습니다. 벡터 퀀타이즈드 VQVA나 아니면 매스크드 오토엔코더나 이런 것들은 키워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핵심은 오토엔코더라는 기본 개념에서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변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엔코더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기계공학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입니다. 연구를 조금 이쪽으로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 고양이 이미지, 숫자 이런 2D 이미지를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학습시키고 고양이 이미지를 내뱉어 준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이미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D 구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러한 벌집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억세틱, 즉 네거티브 포화송 레이쇼가 음인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조들을 한 번에 합쳐놓으면 이렇게 레티스 형태, 격자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격자 구조를 구성하는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오토엔코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격자 구조를 이미지로 생각한다라는 게 그냥 시뮬레이션만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3D 프린팅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멀티 매터리얼, 다양한 매터리얼을 내가 원하는 공간에 프린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가 뭔가 설계 공간, 2D건 3D건 공간이 있으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매터리얼을 프린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토엔코더나 3D에 대한 오토엔코더의 기술들, AI 기술들이 바로 설계 기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아예 없지는 않고 많은 재밌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가장 왼쪽 그림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이고 입력이 저런 흑백 이미지예요. 우리가 격자 구조에 대응되는 2D 이미지고 얘들을 오토엔코더, 요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인데 압축하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러한 2D 이미지를 압축시킬 수 있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 학습하고 여기를 탐험하면, 익스플로어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체에 어떻게 바뀌고 기계적 특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리스폰스가 나오는 구조를 역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들이 재미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실제로 만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레이저 커팅을 이용해서 2D 구조체를 만들고 눌러서 기계적 특성이
처음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이거 이미지 단순히 이미지 다루는 거구나. 뭐 고양이 이미지 얻고 강아지 이미지 얻고 이런 정보 압축하고 이런 단순하게 이미지를 다루는 툴이 아니라 우리 기계공학자로서는 차세대 설계 기술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오토엔코더에 대한 테이크홈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엔코더라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고 입력과 동일한 출력을 내주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입력과 동일한 출력을 내준다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 간단한 기능이고 의미가 크진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의 정보보다 정보를 압축해 줄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엔코더의 구조 중에서 바틀렉이 결국에는 내가 그 행주를 쥐어짜듯이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이고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피처 익스트랙션, 즉 중요한 정보를 내가 빼는 거 하고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를 없애주는 거 그리고 디멘셔널 리덕션 for efficiency, 효율을 위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것 이런 것들의 부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성 모델로서 오토엔코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저희 마성현 학생이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성현입니다.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오토엔코더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연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콜앱 링크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네, 해당 홈페이지에 오토엔코더 예제 코드 iColab 8번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콜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클릭해서 사전에 학습해 놓은 모델과 약간의 데이터 셋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 문서음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공유 문서 안에 이름이 ACL입니다. 여기 ACL 오른쪽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정리를 누르고 바로가기 추가를 해서 여기 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모든 위치를 눌러도 내 드라이브가 있는데 여기 위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경로로 지정을 해도 되는데 그럼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놓은 그 실행 경로에 맞게 이동을 해주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네, 해당 과정까지 완료되었으면 코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코드를 설명하면서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GPU를 연결해 줄 겁니다. 여기 연결 GPU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GPU라고 안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런타임 유형을 변경해 줍니다. 여기 T4 GPU를 선택해서 저장을 누르고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고창은 모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GPU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고 그리고 실행 경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셀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고 그 파일에서 코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듈을 임포트해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썬과 사이클런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듈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각각 일정 버전 이상인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콜앱 환경에 맞춰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있는 이 부분에 텐서플로우 버전 2.x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콜앱에서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2.0 이상으로 맞춰주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는 콜앱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코드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 지금 환경이 콜앱 환경이다라고 인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sCollab이라는 변수를 true로 지정해 줍니다. 아래 부분에서 GPU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지금 상태가 TF 텐서플로우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GPU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GPU를 사용하지 않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환경이 콜앱 환경이라고 하면 GPU를 사용하는 방법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 여러 번 실행해도 동일한 실행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난수를 42번 시드로 지정해 줍니다. 아래도 그래프 출력을 설정해 줍니다. 해당 셀을 실행하면 모듈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모듈을 불러오는 동안 다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PPT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엠리스트 데이터와 유사한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인코더를 구축해 볼 것입니다. 패션 엠리스트는 엠리스트 데이터와 동일하게 700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미지의 대상이 손글씨가 아닌 그 의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옷과 같은 옷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고, 이미지 사이즈는 228 by 28입니다. 그래서 해당 셀을 실행하면, 네, 그 엠리스트 데이터 로드라는 함수 안에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다 모아놨습니다. 처음에 케라스 데이터셋 패션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6만 장, 만장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모든 픽셀이 0부터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가 6만 장 있는데 우리는 학습 중간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6만 장의 데이터를 5만 5천 장의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5천 장의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주게 됩니다. 해당 셀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데모로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 5만 5천 장, 밸리데이션 테스트에는 각각 이만큼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 모델을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모델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지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레이블을 모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모델의 출력을 0 또는 1로 기대를 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출력 값을 반올림하는 과정을 통해서 0 또는 1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비교를 해주면 비교적 정확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함수를 라운디드 어크러시라고 지정을 해놓고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 AE 모델 생성이라는 해당 셋도 실행을 해주시면 모델 구축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수 내에서 난수를 한번 다시 지정합니다. 그 전역 변수에서 난수를 지정했는데 함수 안에서 다시 지정을 해야 일관적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이 때문에 안에서 한 번 더 지정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코더를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두 개 만든 인코더와 디코더를 아래에서 다시 합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컴파일을 하고 변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의 사이즈가 28 by 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 by 28의 이미지를 플래튼 레이어에 넣어서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펼쳐주게 됩니다. 이후에 두 개의 덴스 레이어, 즉 밀집층인데요. 밀집층을 통해서 28 by 28, 즉 784의 1차원 데이터가 100으로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3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크기는 3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코더가 뱉은 크기가 30인 데이터를 디코더가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쉐입을 디코더 인풋 쉐입을 30으로 지정했고, 이후에 다시 밀집층을 통해서 100 그리고 28 곱하기 28, 즉 784까지 다시 올려줍니다.
여기서 마지막 밀집층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앞서 데이터 정규화를 했을 때 데이터의 모든 픽셀 값을 0부터 255가 아닌 0부터 1까지에 위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서 마지막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1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리쉐입을 써서 28x28의 2차원 이미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케라스의 시퀀셜 함수를 써서 위에서 만든 인코더와 위에서 만든 디코더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오토인코더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로스 컴파일을 할 때 손실을 계산하는 로스 펑션과 그리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저 그리고 다시 모델을 평가하는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우리가 이진불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로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는 SGD를 사용하였습니다. 확률적 경사가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러닝레이트가 1.5로 비교적 크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결과가 나와서 1.5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까 우리가 미리 지정했었던 라운디드 어큐레시로 정확도를 계산하게 해주게 됐습니다. 해당 셀을 실행해서 아래와 같이 모델의 구조가 출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셀을 지금 실행해 주시면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 횟수, 그러니까 F9을 2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선 별 내용은 없고 우리가 앞에서 만든 오토 인코더 모델, 이름이 AE 모델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뒤에다가 사이클런의 fit 함수를 붙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fi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입력값, 그 두 번째 인수는 타겟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입력과 타겟, 그러니까 입력과 정답 둘 다 X트레인을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epoch_num 이라는 부분에 숫자를 조절해서 학습 횟수를 조절할 수 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X밸리드 두 개를 넣어서 학습 중간에 모델을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 세 줄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유 환경이기 때문에 따로 모델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로컬로 가져와서 실행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제외하시면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셀을 실행했으면 이렇게 두 번 학습이 완료됐다. 매 에포크마다 한 번씩 검증을 해서 얼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평가 셀입니다. 해당 모델에 evaluate라는 함수를 써서 똑같이 입력과 타겟을 넣어서 모델을 평가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두 가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왼쪽 숫자는 로스, 그러니까 최종적인 로스가 얼마만큼인지, 그 두 번째 숫자는 정확도, 92%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구성하는 것이고 재구성하는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보다 뿌옇기 때문에 이 숫자가 92% 정확하구나 라기보다 어림짐작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기록을 시각화해 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로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포크가 지금 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프의 위치를 약간 조정해 놨기 때문에 작은 에포크에서는 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위에가 입력된 거, 아래가 출력된 이미지입니다. 두 번밖에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매우 뿌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그냥 이미지 하나를 재구성한다. 원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이 기존에 저장한 A 모델 사용이라는 셀을 실행시키면 제가 저장해 놓은 50번 학습시켜 놓은 오토인코더 모델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로스도 그리고 결과물도 출력하게 됩니다. 기존보다 좀 더 선명하고 여기 브랜드명 같은 것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우리가 불러온 오토인코더 모델이 이미지의 중요한 특성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장면입니다.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잘 구현을 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토인코더 코드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